오늘 우리 시장은 또 괜찮았어요. 코스피가 이제 또 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거의 원웨이로 코스피, 특히 삼전닉스, S7 기업들을 쫙 사면서 쭉 끌어올린 그런 하루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들도 이제 한 8천억 정도 매수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3조 4천억 원으로 최근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에 가장 많은 규모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도 한 0.6%로 아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보합권이었거든요. 한 0.1%뭐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점점 상승폭을 키워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강세,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약세긴 하지만 네,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삼전닉스가 이렇게 세면은 또 코스닥은 쉬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 가면은 코스닥 쉬고, 아니 코스피 가면은 코스닥 쉬고, 코스닥이 가면은 코스피가 쉬고, 이게 장중에도 계속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좀 보더라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쭉 빠지고, 또 코스피가 빠지니까 코스닥이 또 이제 반등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쭉 올라가니까 코스닥은 딱히 힘을 못 쓰고요. 네, 이런 형태였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코스닥이 더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지수에 대한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수는 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연속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뭐 많이 빠지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반도체가 세면서 어제 오늘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 역할을 했던 건 반도체 소부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섹터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계속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S7 기업들 오늘 좀 쏠림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는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가 4%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적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평소랑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흐름이었던 거죠. 삼전닉스한테 이제 수급이 쏠리고 여기가 이제 좀 올라가면은 그 외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진행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오늘 조금 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추가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변동성 지수가 이제 6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변동성 지수가 이제 60 극초반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면서 5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전의 자리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거는 반도체 이 S7 삼전 닉스가 오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괜찮았어요. 오늘 다들 좋았나 보네요.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삼전닉스가 오르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삼전닉스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대부분이 다 들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중의 차이인 거지,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둘 중 하나라도 어찌됐든 분명히 포트에 하나 이상은 담겨 있을 거고 꽤나 비중이 또 있는 편일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그래도 좀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보게 되면은 돌아온 S7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돌아온 S7. 오늘의 수급들이 이제 특징적이었는데, 요거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순매도와 순매수의 상위 종목들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나라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를 거의 뭐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주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삼성전기 샀고요. SK 스퀘어 샀고요. 물론 삼성전자 우는 좀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삼전,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SK 스퀘어, 삼성물산 이런 S7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오늘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의 이쪽에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었고 거의 그제까지만 하던 어제부터는 좀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살짝씩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네 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전닉스 쪽으로 막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S7 기업들 중심으로. 네, 근데 이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때까지 쭉 끌어올리다가 오후장에는 살짝 또 오늘 CPI 발표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계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지는 않고 좀 경계감으로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러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오후장엔 좀 있긴 했었는데 급격하게 다 빼버리는 형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마감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S7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S7에 대한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S7 기업들을 사는 이유가 뭘까? 지금 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늘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CPI 발표를 앞두고 CPI 발표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나올 거를 대비한 선제적인 베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네, 요거를 미리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베팅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도 일단 첫 번째로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에서 삼전닉스를 이제 담는데요. 처음으로 삼전닉스에 신규 투자를 이번에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왜 한국 시장에다가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담으려고 결정을 했나라는 걸 보니까 당연히 AI 밸류체인 내에서 삼전닉스가 제일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를 처음으로 최초로 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테마섹은 장기 관점에서 시장 주도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좀 장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주체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6%에서 향후 5년 내에 15%까지 거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AI 밸류체인 기업들을 거의 한 뭐 2.5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다 보니 삼전닉스가 지금 제일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미 삼전닉스가 올해 초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봤을 때 삼전닉스가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80% 올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섹에서도 이거를 담겠다라고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약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의 선택? 저평가라고 해야겠다. 저평가 논리? 저평가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좀 저평가 논리. 네. 이게 두 번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이슈? 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아침에 좀 봐도 미결제 약정들 계속 좀 증가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쫙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어쨌든 좀 올리려고 하나 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정도 지금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CPI 발표가 이유다라고 하려면은 어쨌든 이건 물가 지표잖아요.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후퇴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는 성장주 섹터란 말이에요. 성장주라고 하면 당연히 뭐 반도체 기업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약 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에 단에는 태양광이라던가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되게 대규모 좀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큰 수혜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그쪽 섹터들은 대부분 뭐 괜찮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제약 바이오는 오히려 빠졌죠. 네, 그리고 S7 기업들 주로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PI 물가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선베팅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평가 논리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 워낙에 지금 저평가돼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보고서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어제는 뭐 시타델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반도체 저평가돼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이제는 디레버리징도 끝났고 리레버리징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늘 좀 부각이 돼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테마스액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보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 시장을 담는데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리 시장을 담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옵션 만길 수급적인 이슈도 뭐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빨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되려고 했으면은 내일이나 이렇게 좀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빵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오늘 뭔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슈가 저는 제일 크다고 지금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뭐 아침에 이슈 똑똑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5천억 정도, 5천억 달러, 5천억이 아니라 5천억 달러입니다. 네, 5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주요 뭐 아폴로라던가 브룩필드라던가 뭐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 KKR, 블랙스톤 이런 6개 기업들, 금융기관들이랑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파이낸셜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보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게 어제 조금 꽤나 큰 이슈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졌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런 미국의 대형 PEF 기업들이랑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700조 원 넘는 금액이죠. 네, 요 정도 넘는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함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한 그런 파트너십을 이 기업들이랑 맺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순환 출자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하루 만에 나왔던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CME에서 컴퓨트 선물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슈 똑똑 시간에 좀 이슈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좀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걸 맞춰보면은 스토리가 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외국인들이 보고 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먼저 발단을 이제 봐야 되는데 발단은 요겁니다. GPU가 부족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거, 비용이 상승이 된다는 거.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랑 엔비디아랑 원래는 되게 사이가 좋았었잖아요. 서로 이제 엔비디아는 GPU 만들고 빅테크는 GPU 사주고 이러면서 서로 되게 좋은 고객이었고 공급사였고 이러면서 되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씩 좀 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틀어졌냐? 숫자부터 좀 보자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75%가 거의 3분의
이 정도가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비싸요. GPU가 일단 부족하고 GPU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제일 좀 문제예요.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원가의 75%나 차지하는 이런 부품을 공급자가 한 곳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공급자가 모든 가격 결정권을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밖에 의존을 할 수 없으면은 이런 좀 비용이나 여기에서 나의 어떤 좀 의사가 반영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기본적인 또 원리이기도 하고 공급사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당연하긴 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 GPU 비싼데 그럼 비싸기만 하냐? 구하지도 못해요.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대안을 찾은 게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가 그렇고 아마존의 마야 칩도 그렇고 그리고 오픈 AI도 자체 칩 만든다고 하고 메타도 자체 칩 만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다 좀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 칩을 만들다고 하니까 당연히 성능은 엔비디아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네, 대신 가격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이 줄어드는 거고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고객사가 이제 우리한테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률에는 당연히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전략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논리는 그래요.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뭐 본인들 자체 칩 쓰겠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체 칩을 만들 돈도 기술도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빅테크 회사들이 손에 꼽잖아요. 거의 뭐 그 양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그 외에 뭐 AI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혹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일단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술력도 없어가지고 자체 칩을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의 칩을 사와야 되고 GPU를 사와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기업들을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 작은 기업들을 좀 붙잡아야지 본인들의 그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어떤 좀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기업들, 중소 AI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나 이쪽들은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GPU 비싸잖아요. 구하기 힘드니까 비싸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쪽들 입장에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면은 본인들이 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작은 기업들 막 지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투자하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참여하고 그러는 게 어쨌든 그 지분 투자를 해서 네이버가 좀 자금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줘서 너네가 엔비디아 칩 사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서 이런 뭐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자금으로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럼 엔비디아는 이게 본인들의 매출로 잡히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은 이제 또 그걸로 GPU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좀 매출을 서로 이렇게 좀 윈윈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윈윈,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순환출자 같은 그런 형태가 서로 돌고 도는 그런 형태의 자금들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8월 어제죠. 어제 발표를 했던 그 5천억 달러 딜의 좀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폴로, 블랙록 이런 뭐 6개 자산 운용사들이 다 같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GPU를 이제 부동산이나 유료 도로 같은 담보 자산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게 어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었다. 파이낸싱 어떤 협약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엔비디아 혼자서 했던 거를 금융회사들의 자본을 제3자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엔비디아랑 그리고 이 작은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 뭐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랑 서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구조였었다면은 중간에 이런 금융기업들이 이제 끼게 되면서 이번 어제 딜로 인해서 금융기업들이 낑기게 되면서 제3자가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좀 순환 출자의 어떤 리스크가 좀
부담이 얹어지는 좀 해소가 되는 네, 그리고 해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리스크가 전가가 된 거죠 이쪽한테.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그걸로 이렇게 투자가 이렇게 도는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 제조업체에서 금융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엔비디아가 이제는 거의 반쯤 금융중개업체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모델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칩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그 칩을 살 돈까지 조달해주는 좀 그리고 그 돈을 조달해주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네, 그런 회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엔비디아가 손해 보는 건 없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또 당연히 방어막도 있을 거잖아요. 방어막이 뭐냐? 보시면은 일단 담보 자체의 성격이 GPU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재임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담보로 잡는 게 AI 컴퓨팅 인프라잖아요. 예, 이거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제 요거의 가치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GPU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재임대가 가능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또 이런 물질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프로젝트당 최대 25%까지만 부분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25%까지만 보증을 해줘가지고 잔존 가치에 대한 좀 제한적인 보증만 해서 전체 리스크를 다 떠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 자체도 어쨌든 본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6개 이 자산운용사들의 돈들을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을 끌고 오는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 출처가 분산돼서 좀 긍정적인 거죠.